다시 조지 오웰의 1984를 읽는다.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10년 전에 읽었던 오웰의 소설 1984를 새삼 다시 읽게 된 것은 국가에 의한 전면적인 사상 통제를 말했던 그의 예언적 메시지가 그가 작품을 발표했던 1948년으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이곳 한국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오웰의 1984는 전체주의 권력의 사상 통제와 사생활 감시를 격렬하게 고발한다. 통치자 빅브라더는 시기적으로 냉전시대에는 공산주의 국가의 통제 권력을, 이후 개방된 민주국가의 정보화 시대에는 네트워크 감시를 은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오웰이 말하는 가상의 초강대국 오세아니아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빅브라더가 도처에 설치한 텔레스크린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내밀한 삶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감시한다. 빅브라더가 제시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거의 기록까지도 삭제하고 저항한다고 판단되면 곧 체제 전복의 위험인 물로 간주하여 인신 구속과 고문을 자행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제거한다. 오세아니아라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통치자가 제창하는 세 가지 슬로건,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를 철저히 세뇌받는다. 전쟁과 평화, 예속과 자유는 완전한 반대 개념이지만 이것을 통치하는 모순을 국민들이 위화감 없이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전체주의는 완성된다. 이 소설은 정보기술이 권력자의 지배도구로 이용될 때 어떻게 인간성이 억압되고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개인에 대한 감시체제가 고도화 정보화되고 아울러 인간의 의식까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우리는 계급배 반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한다. 자신의 의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실존적인 노력을 요구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한다. 오웰은 식민제국 영국이 백인을 책무라는 가면을 쓰고 문명화 사업을 한답시고 미얀마를 식민 통치하는 참상을 보고는 환멸과 염증을 느끼고 제국의 옷을 벗고 펜을 들어 식민제국을 고발한다.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제국주의 본질을 직시한 오웰은 사회주의자가 되어 프랑크 정권의 파시즘과 싸우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다. 공화정부를 지원하는 마르크스 통일 노동당에 가입한 그는 소련의 지휘를 받는 공산주의자들도 파시즘 척결의 동지로 여겼으나 곧 그것이 틀린 생각임을 깨닫는다. 오직 권력의 유지에만 골몰했던 스탈린 체제가 오웰이 감동했던 자치자율의 공동체를 억압하고 소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오웰은 동물농장과 1984가 반공주의 작품으로 선전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의 작품이 냉전시대에 서구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었고 냉전의 진지인 한반도에서 특히 그러했음은 비록 그것이 작가 사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해도 부당한 것이다. 지금까지 반공주의적 디스토피안으로만 소개된 오웰을 아나키즘적 유토피안으로 보는 이유는 그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권위주의적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무엇보다도 중시했기 때문이다. 오웰의 사상을 얕볼 수 있는 부분을 소설 1984에서 찾아보자. 조지 오웰에게 희망이 있다면 지식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산계급에게 있다. 피어갑 대중만이 우글거리고 경멸당하는 대중만이 저 거대한 소외 집단만이 당과 빅브라더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노동자야말로 진정한 인간이다. 만약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산계급인 노동자들에게 있다. 자립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어진 시대에는 전쟁의 주요 원인이었던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은 이제 끝난 상태가 된다. 특권층이 평등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와 함께
경제적 안정을 똑같이 누리게 되면 지금까지 빈곤에 허덕인 나머지 사회에 무관심했던 대중이 마침내 눈을 뜨게 되고 또 자신들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결국은 소수의 특권층이 존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들을 몰아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하고 있다거나 전쟁이 위험하다는 의미를 심어줌으로써 모든 권력을 소수 특권계급에게 이양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게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19세기 초에 출현한 사회주의 이론은 고대의 노예 반란으로부터 시작된 사상체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과거의 유토피아 이론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1900년경에 이르러 출현한 각양각색의 사회주의 이론은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겠다는 애초의 목표를 노골적으로 포기했다. 현 지배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유일하면서도 실질적인 위험은 낮은 지위에 고용되어 있지만 권력을 갈망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부상하는 것과 그리고 기존의 지배계급에서 자유주의와 회의주의가 싹트는 것이다.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올해 1984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의 전망과 과거에 대한 복귀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거부하는 시대의 야만을 현실보다 더 적나라하고 솔직한 어조로 은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살풍경과 그로 인한 만국적 파행에 대한 고발로 읽힌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는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아닌 군림하는 군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끊임없이 권력의 사유와 논란을 빚더니 이제는 비판 언론을 향한 보복마저 헌법 수호로 강변하는데 이르렀다. 한국의 집권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정적으로 보면서 견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야당 대표를 확정적 중대 범죄인이라 낙인 찍고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협치 거부의 핑계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에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당의 구호인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는 슬로건을 신조로 삼고 있다. 한국의 보수 정권이 과거의 친일 행각을 감추고 새로운 건국 신화를 만들기 위해 임시정부의 치적을 덮으려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 했다가 박시스터의 탄핵으로 간신히 피했지만 지금 윤 정부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현 집권당은 통치 권력의 강화를 위해 1984의 가상의 골드스타인의 망령을 불러내어 걸핏하면 종북 용공 세력 운운하면서 메카시즘을 재생산하고 있다. 독재자가 갖는 특성은 극단적인 자기애이며 나만이 국민을 생각하고 애국할 수 있다는 아집에 빠지는 것이다. 5일이 예상대로 기업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 기업은 우리의 일상을 투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욕망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한국 교육은 빅브라더가 바라는 순종밖에 모르는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경쟁교육, 줄세우기 교육은 아이들의 내면을 황폐화시키고 인간을 질 낮은 컴퓨터로 만들고 있다. 시간의 압박 속에서 정해진 선택지 안에서 정답을 고르는데 익숙해진 학생일수록 사유의 물이 고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고유한 내면의 의무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국민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1조 3천억 건에 이르는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 복지대 상자를 추려내려고 만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포함된 시스템으로 소득, 재산, 가족관계, 출입국 정보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다. 비밀 없는 사회엔 진정한 휴식도 남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여지도 없다. 다르면 찍히기 때문이다. 이런 감옥 안에서 탈옥의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다. 오늘의 우리는 1984의 주인공 윈스턴처럼 철저한 왜곡을 강요받은 세상에 살고 있다. 어느새 슬픔의 고전이 되어버린 1984를 다시 끄집어내어 읽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향유해야 할 자유를 수호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려는 독재로부터 벗어나려는 희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중 오웰이 한때 근무했던 BBC 방송국에서는 2016년 오웰의 동상을 세우면서 오웰이 했다는 말을 새겼다. 만약 자유의 의미가 있다면 자유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릴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웰이 말한 자유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